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도대에 올려서 박근혜 정부는 아주 화끈하게 규제 완화를 해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딴 대형 금융사기로 수조 원대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총체적 전모입니다. 라임 사건이 윤 총장의 두 번째 카드. 라임과 옵티머스, 요즘 최대 화제죠. 이 둘을 줄여서 라스 사태라고 부르더군요. 이 사건의 본질은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입니다. 수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낳은 사모펀드 문제죠. 그게 1라운드입니다. 요즘의 관심은 2라운드, 정관계 커넥션입니다. 대형 사건에 꼭 등장하는 로비와 비리 문제입니다. 권력 실세들이 이들의 불법 투자에 뒷배를 봐준 게 아니냐는 것이죠. 최근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까지 가세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로 오가면서 수많은 거래관계와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아주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현재 라임 사건은 재판이, 옵티머스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사건의 핵심을 저와 함께 짚어보시죠. 지난해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라임 펀드부터 볼까요? 라임은 국내 1위 규모의 사모펀드입니다. 환매 중단에 이른 주된 이유는 투자 손실입니다. 해외 무역금융 채권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봤습니다. 펀드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투자자들을 쉽게 유치하려고 중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팔았는데 투자 대상은 짧은 기간에 현금화하기 힘든 게 많았습니다. 고객에게 돌려줄 돈과 회수되는 투자금 사이에 미스매치가 생기면서 유동성 부족, 즉 돈이 부족해진 거죠. 이런 투자 손실과 유동성 위기를 숨긴 채 불법적인 돌려막기를 하면서 부실 규모를 훨씬 더 키운 것입니다. 사정이 나빠지니까 아예 펀드 장부까지 조작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다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옵티머스는 라임보다 훨씬 더 대담합니다. 처음 투자자를 모을 때 2018년 5월이죠. 투자 제안서에는 안전한 공공기관 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채권에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운용사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실제 사들인 것처럼 속이려고 건설회사, 공공기관, 은행의 법인 도장들을 마구 위조해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작정을 한 셈입니다. 실제 펀드 자산 대부분은 부실한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습니다. 듣보잡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것이죠. 펀드 관계자나 지인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마구 가져다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횡령에 가깝죠.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난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년 동안 이들은 투자이익을 꼬박꼬박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을까요? 라임과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기만 하면 그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보장하고 계속 펀드를 굴리는 수법입니다. 일종의 다단계죠. 1919년 미국에서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국제우편 쿠폰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계속 불려가며 사기를 친 데서 유래합니다. 이 역시 자펀드, 손자펀드를 무수히 둘 수 있게 정부가 규제를 확 풀어준 덕분입니다. 사모펀드인데도 공모펀드 수준으로 규모를 확 키워서 투자 손실을 돌려막기로 은폐할 수 있는 길을 당국이 열어준 셈이죠. 금융당국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상 투자자들은 은행과 증권사를 믿고 권유하는 투자 상품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펀드 투자의 운용 실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펀드 가치를 또 평가해야 할 수탁사도 운용사가 준 허위 장부가를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진입 규제를 크게 낮췄으면 사후 감독 체제를 강화하고 제대로 작동시켜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모펀드는 관리감독의 무풍지대에 놓이게 된 걸까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정부는 사모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 시작합니다.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모험 자본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엔 헤지펀드의 위험성을 당국도 인식하고 선진국보다 조금 강한 수준의 감독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아주 화끈하게 규제 완화를 해줍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도대에 올려서 우선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 낮춥니다. 돈 있는 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의 노후자금, 주택 매입자금 등이 사모펀드를 이때부터 기웃거리게 됩니다. 또 펀드를 설계 운영하는 운용사의 최소 자본금 요건도 6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크게 낮춰줍니다. 사무실은 없어도 되고 직원 2명 이상만 있으면 인허가도 필요 없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사모펀드 시장은 급성장합니다.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2014년 173조 원에서 올해는 420조 원에 이릅니다. 진입 규제가 낮아지자 소규모 사모 운용사들도 우죽순처럼 생겨납니다. 사모 운용사 수는 2015년 19곳에 불과했지만 4, 5년 만에 23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2, 제3의 라스나 옵티머스 사태가 지뢰밭처럼 금융권에 깔려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투자 상품을 팔고 운영하는데 왜 로비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영업상 필요입니다. 사모펀드 특성상 평범한 서민들은 잘 접근하기 힘들죠.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관리하는 VIP 고객이 주된 대상입니다. 수많은 사모펀드가 난립하고 있으니 투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겠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셀럽들이 투자나 운영에 참여한다면 그만한 광고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현직 장관이 투자를 했다, 재벌 오너 일가 누가 투자했다, 이런 식의 입소문이죠. 믿을 만한 기업이나 기관의 거액 투자는 더 없이 좋은 재료입니다. 펀드 운용사들한테 기업이나 기금의 자산운용 책임자들은 갑 중에 갑입니다. 그들한테 온갖 학연과 지연, 신뢰할 만한 이들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하려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대가로 검은 리베이트가 오가는 관행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 옵티머스의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 거액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한화종합화학 등 유수의 기업체들, 대학들이 투자에 줄줄이 동참합니다. 옵티머스 고문단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모피아의 대부인 이현재 전 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문으로 영입한 것 자체로 큰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모펀드 중에서 이런 거물급 인사를 고문에 앉힐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평소 원활한 펀드 운영을 위해서도 인맥이 필요합니다. 1차적인 대상은 금융권 인사들입니다. 이번의 경우 금감원 전국장은 금융계 인사를 옵티머스 대표에게 소개해주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라임 대표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된 금감원 팀장을 통해서 금감원 내부 감사 정보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살기 위한 로비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막판 구명을 위해 실력자들을 찾게 됩니다.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옥죄어 올 때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혐의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명 로비에 나서는 것이죠. 라임의 실질적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의 전방위 폭로에서 이런 로비 행태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금융당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와대, 여야, 검찰을 가리지 않고 실력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과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야당과 검찰에도 로비를 벌였다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하면서 야당 관련 의혹은 덮고 여권 실력자를 표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한테 룸사롱에서
1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섰죠. 윤 총장의 가족 사건까지 얹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을 라인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과연 펀드 게이트가 검찰 게이트로 그 프레임이 바뀌는 걸까요? 사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선 이미 올해 초부터 라임 사건이 윤 총장의 두 번째 카드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각을 세우던 윤 총장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라임 사건 수사를 통해서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할 거라는 관측이죠. 저도 금융권 인사한테 몇 차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이런 소문을 여권에서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김 전 회장의 표적 수사 폭로가 나오니 여권의 그런 심증이 확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과 야당은 금융사기꾼의 새치어에 노란하고 있다면서 김 전 회장의 폭로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강기정 청와대 수석한테 돈을 줬다고 법정 진술을 할 땐 권력형 게이트의 문이 열렸다면서 한껏 신빙성을 부여했더랬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며칠 만에 오락가락하니까 좀 궁색해 보이네요. 이른바 라스 사건의 정관계 커넥션, 또 이 사건 수사가 검찰 정치로 활용됐다는 의혹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딴 대형 금융사기로 수조 원대의 투자 피해가 발생한 과정의 총체적 전모입니다. 대형 금융사의 부실 판매,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실패, 또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라는 정책 책임까지 이번 기회에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금융시장 불신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판치는 이런 생태계에선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언감생심입니다. 감사합니다.